두 번째 문제로는 되게 유사한 문제예요. 아까는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문제가였고, 요번에는 두 번째로 큰 수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수. 이 두 번째로 큰 수도, 어, 직관적으로는 최대값 찾은 다음에 그 나머지에서 또 최대값을 찾으면은 두 번째 큰 수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찾으면 EMI 세 번의 비교가 필요한데 이 경우도 또 첫 번째 최대값 찾을 때 어떤 찾은 정보를 두 번째 최대값 찾을 때 활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활용해서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수의 특징은 최대값 외에 또 다른 값의 진값은 두 번째로 큰 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애들을 이제 걸러내야 되는 이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A와 A, B, C, D 다섯 개 값이 있을 때 이제 차례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A와 B를 비교했더니 A가 더 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애가 더 큰 애고 이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비교한 애예요. 그 다음에 C를 비교했더니 C는 A보다 작아. 그럼 이제 그래프가 저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D를 비교했더니 D가 더 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D는 이 나머지 애들보다 더 큰 애가 됩니다. 그 다음에 E를 비교했더니 E는 D보다 작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큰 수는 누가 될까? D 아니면 A 아니면 E가 되는 거예요. D한테 진 애 중에 누군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애한테 졌던 애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수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보, 여기서 필요한 정보랑 또 이전 문제에 살펴봤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전 문제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L이라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고, 아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L, 그리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W를 찾아야 되는 건데, 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이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A랑 나머지 애들 쫙 비교했는데 A가 계속 이겼어요. 그러면 A가 가장 큰 값이죠. 근데 두 번째로 큰 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B, C, D, E 네 개가 다 되는 거죠. 근데 이 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 수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냐? 토너먼트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토너먼트 방법. 그래서 토너먼트 방법을 이용하면 이제 쌍들, NN끼리를 비교하는 거죠. 서로 비교했던 적이 없는 애들 비교해서 승자들이 올 거고요. 그 승자들끼리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이 B가 뭐가 돼요? 승자가 되겠죠. 승자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큰 수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B와 비교했던 애들이죠. B와 비교해서 졌던 애들. 즉 여기서는 G, C, A 요 세 개가 이제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애들이 몇 개가 있을까? 로그 n개는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뒤집으면 이진트리잖아요. 이진트리고 완전 이진트리 형태로 우리가 토너먼트를 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짝수이건 홀수이건 뒤로 가면 이런 형태로 완전 이진트리라는 건 뭐냐면은 꽉 차 있거나 이쪽부터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이진트리거든요. 완벽 이진트리는 이런 애가 완벽 이진트리고 얘는 완전 이진트리예요. 그래서 홀수가 되면 이제 부전승이 있는 거죠. 이 3은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한 3, 7, 11은 위에서부터 시작한 애들로 생각을 하면 돼요. 라운드 2부터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토너먼트를 해서 승자를 구하는데 비교 횟수는 얼마나 걸릴까? 원래 맥스를 찾는데 우리가 몇 번이면 찾을 수 있어요? n-1번이에요. n-1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n-1번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넷, 둘, 하나. 그래서 7번. 8개가 있는데 7번 비교해서 찾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n-1번을 비교를 하면 승자를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 그 승자와 경기를 해서 진 애들은 로그 n개가 존재하게 되겠고, 그럼 로그 n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 로그 n개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로그 n개에서 맥스를 찾는 비용은 로그 n-1이겠죠. 그래서 최대 필요한 비용은 요만큼이 돼요. n-1번 비교해서 승자 구하고 승자의 패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또다시 승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비용이 이렇게 되겠고, 이 이상은 얘가 최적입니다. 요걸 증명도 교재에서는 제가 해놨어요. 교재 그 증명까지 궁금하신 분은 한번 교재를 보시고, 여기서는 안 하고 요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현한다. 그러면 구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토너먼트를 진행하면서 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경기를 해서 그 진 애들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B가 여기 걸러놨을 때 B랑 경기에서 B에서 진 애들은 ACG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그 ACG를 또다시 비교해서 찾아야 되겠죠. 세컨 맥스를. 그래서 이제 실제 저렇게 구현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구조는 완전 이진 트리 형태가 돼요. 완벽 이진 트리 포함해서 완전 이진 트리가 되겠고, 완전 이진 트리를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은 이진 힙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진 힙.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겠죠? 이진 힙. 그래서 힙 정렬할 때 쓰는 이진 힙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게 4개다. 그러면 걔보다 하나 적은 3개. 3개를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를 구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n-1 크기의 배열을 만들고요. 기존 애들을 이 끝에다가 복사해 놓습니다. 맨 뒤에다가 복사를 해놔요.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뭘 해야 돼? 토너먼트를 진행해서 승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2개씩을 비교합니다. 2개씩을 차례대로. 그래서 뒤에서부터 2개씩을 비교해서 5하고 13을 비교해서 13이 크니까 13을 여기다 쓰고, 3과 7을 비교해서 3과 7, 큰 애가 7이고 요 2개를 비교해서 큰 애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너먼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너먼트는 n-1번 비교하면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진 힙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얘의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식에 의해서 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면서 나랑 했던 요 7, 5를 찾아가서 걔네들 중에 더 큰 애가 누군지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겠고,
얘가 짝수일 땐 그렇게 되고 홀수일 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13과 6을 비교해서 13이 나오고 7과 11 비교해서 11 나오고 다시 13과 3을 비교해서 3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에요. 맨 끝에 가서 얘가 이렇게 이제 얘네들 앞에 있는 요 세 개가 부전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면 되겠고, 요 어제 제가 새롭게 추가를 하긴 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C++나 뭐 자바나 파이썬을 구현할 때 이제 영색인을 주로 쓰잖아요. 영색인. 영색인을 쓰면 이제 부모는 i-1 나누기 2 값이 되겠고 왼쪽 자식은 2 곱하기 i 플러스 1이 돼요. 오른쪽 자식은 왼쪽 자식의 플러스 1이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뒤져보다 보면은 이진입 구현할 때는 0세기는 아예 안 쓰고 1세기는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왜냐? 1세기는 쓰면은 식이 조금 더 간결해져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를 구현할 때는 조금 더 간결하게 구현하려면 1세기는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 최대값은 나중에 0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1에 위치하는 거고, 이제 공간도 아까 우리가 2n-1개가 아니라 2n개를 하나 더 확보를 해서 이제 뒤에서부터 채워가지고 쭉 앞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구현 팁입니다. 구현 팁.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진입 구현할 때는 일부러 1세기는 많이 쓴다. 그 1세기는 쓰게 되면은 이제 뭐 이진입에서는 부모로 가거나 뭐 이렇게 립 다운, 립 업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힙에서 우선순위 구현할 때 이럴 때는 이제 1세기는 쓰면은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문제를 실제 구현해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최적이 뭐냐? 요만큼을 해서 최적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 구현해 보면은 비교를 조금 더 하게 돼요. 조금 더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왔어요. 이 예제는 13이죠. 이 경우는 얘도 다른 얘랑 생각을 해보면 13을 찾았어요. 이제 최대값 찾았어요. 그러면 왼쪽 자식을 가서 왼쪽 자식을 가서 이 값이 13하고 같은지를 봐요. 13하고 다르면은 얘가 진해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려가서 항상 내가 바로 내려가서 나랑 진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얘가 진해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또 내려가 봐야 돼요. 그래서 7, 5를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내려갈 때마다 내려가는 거는 이제 내가 현재 색인에서 바로 계산해서 갈 수는 있는데 가는 위치가 왼쪽으로 가겠죠. 우선 가는 건. 근데 그 왼쪽이 패자가 아니라 그 13이 아니라 최대값이 아니라 패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해야 돼.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가 늘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비교는 그 승자를 구할 때 n-1개,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모아서 또 그 로그 n-1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로그 n만큼 한 번 더 비교가 필요해요. 왼쪽으로 내려갈지 오른쪽으로 내려갈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교가 필요합니다. 즉, 요 최적의 요만큼이 아니라 이제 요 개념으로 구현했지만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싫어서 내가 그 실제 얘를 뭔가 리스트에 유지해가지고 끌고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코드가 더 지저분해지고 공간 복잡도만 늘어나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최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최적이 아니네. 그런 거는 또 인식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도 이 홀수일 때는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처리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플러스 1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두 번째 큰 수를 빠르게 찾는 방법은 아시겠죠? 승자를 구하고 그 승자와 진애들을 모아서 다시 또 승자를 찾는다. 근데 그 승자들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토너먼트 형태로 해야 된다. 토너먼트 형태로 해야 최종 승자를 구했을 때 이 승자와 경기를 한 애들의 수가 최소화 되는 거죠. 로그 n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중앙값 찾으려고 그래요. 중앙값. 근데 앞서 살펴본 두 개의 문제는 반대자 논법도 활용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았어요. 최적의 알고리즘을. 근데 여기서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못 찾고 있어요. 중앙값을 찾는 최적의 알고리즘. 만약 중앙값을 찾는 되게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달라질까? 빠른 정렬이 그렇게 안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중앙값을 아까 같은 어떤 최적의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ON에 되게 쉽게 간결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늘 이용해서 피봇을 쓰겠죠. 그러면 항상 고정적으로 반반으로 나눠질 테니까 더 효과적으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고리즘이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중앙값에 대한 어떤 고찰?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값은 쉽게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n개의 홀수, n개로 구성된 배열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짝수개면 중앙값을 define 하는 게 조금 애매해져요. 중앙에 있는 두 개를 중앙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제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홀수가 되면 이제 뭐 딱 정해져 있죠. 9개면 4개, 4개 그 중앙에 있는 애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하고 여기에 있는 애들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겠죠. 홀수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저런 애를 찾을 때 필요한 최소 비용이 뭐냐, 최소 비교가 뭐냐, 그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고, 그거를 알면 또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가 중앙값인지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이 값과 나머지 모든 값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나보다 큰 애가 반, 나보다 작은 애가 반이 있다. 그러면 얘가 중앙값이죠. 그래서 요 요게 다 비교를 한 거예요.
요 비교들이고요. 요 개수가 전체가 n개면 n-1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리즘을 수행하면서는 이 n-1개 말고도 많은 비교를 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런 애들, 얘가 중앙값인지를 확신하게 해주는 요 선에 해당되는 비교들을 핵심 비교라 그러고, 나머지들을 비핵심 비교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반대자는 비핵심 비교를 많이 하도록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값이 중앙값임을 알게 해주는 비교를 핵심 비교, 그것이 아닌 것들을 비핵심 비교. 그래서 아까 그래프를 보면 요것들은 다 핵심 비교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비핵심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얘하고 얘를 비교한 거는 비핵심 비교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가 얘가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자는 이 값을 여기로 옮겨 놓으면은 얘가 내렸던 결론이 달라지죠. 그래도 일관성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비교들과 비핵심 비교로 나눠지는 거고, 이 핵심 비교는 뭐냐? 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대자의 전략은 비교가 비핵심 비교가 되도록 답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답변하는 게 그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비핵심 비교가 되도록 답변을 하면 해줄수록 이제 알고리즘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그 반대자 논법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한번 그냥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앙값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든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와 B를 우선 비교를 해봤어요. 뭔가는 해야 되겠지, 비교를. 비교 기반이니까. 그래서 누가 큰지를 알았어. 그 다음엔 그럼 누구랑 비교를 해? 큰 애를 이용해서 비교해? 작은 애를 이용해서 비교해? 그렇게 뭔가 방법이 떠올라요? 잘 안 떠올려 한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이. 직관적이지 않아요. 아까 최대값, 최소값, 동시찾기, 뭐, 두 번째 큰 값은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내가 가장 좋은 알고리즘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중앙값을 찾을 때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안 떠오를 거예요. 저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뭐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은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자의 전략은 이제 비핵심 비교가 되도록 답변을 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중앙값으로 사용할 값을 결정합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최대값, 최소값 동시찾기에는 아예 결정을 안 하고 들어갔죠. 근데 얘는 중앙값을 사용할 값을 결정하지 않고 들어가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값을 결정해 놓고 이제 이 반대자 논법을 진행해야 되는데 위치는 결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중앙값이 이 n개 중에 어디에 놔야 되겠다는 거는 결정할 수밖에 없을 때, 놔야 될 때 그 순간에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자 전략은 중앙값 사용할 값을 결정하고 시작한다. 위치는 결정하지 않지만 결정하고 시작한다. 왜냐하면 저걸 결정하지 않으면 답변들을 일관성 있게 하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는 요소를 처음으로 비교하면 그 위치의 값을 할당하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 답변도 중앙값보다 크다라고 답변해 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A와 B를 비교하면은 A가 크다, B가 크다 이것만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치의 요소를 처음 비교한 그 위치 값을 할당하고 답변을 한다. 저 답변은 둘 중에 누가 크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는 중앙값보다 큰 값, 하나는 중앙값보다 작은 값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런 애들은 비핵심 비교예요. 저렇게 해놔야 이제 이 비교가 요 비교가 비핵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도 이 위에 있다. 같은 동네에 있다. 그러면 그 답이 핵심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핵심 비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놓으면은 얘를 밑으로 내리든가 얘를 위로 올려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알고리즘을 혼란스럽게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전략은 항상 둘 다 값이 없는 상태면 하나는 큰 애, 중앙값보다 큰 애, 하나는 작은 애 이렇게 해놓고 답변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하나는 이미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B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면 이 B는 뭘로 해야 비핵심 비교로 답변이 되는 거예요? A는 중앙값보다 큰 거니까 B는 중앙값보다 작은 걸로 답변해야 A, B의 비교가 비핵심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계속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약이 있죠. 이 게임에서는 항상 장난칠 수는 없는 거니까 일관성은 유지해야 되니까 어렵게는 해야 되지만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n-1개보다 많은 수를 중앙값보다 크게 또 중앙값보다 작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할 때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커지면 더 할 수는 없다. 조절할 수는 있겠죠.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값이 할당되지 않은 요소가 하나 남으면 그 위치에다가 이제 중앙값을 넣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항상 답변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태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 반대자 전략은 게임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태가 L, S, N으로 분류됩니다. L은 그거보다 큰 애, S는 중앙값보다 작은 애. 물론 저기에서는 이제 N 중에 나머지 N은 이제 실제 중앙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전략은 NN이면 SL로 아니면 LS로 비핵심 비교가 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L과 N을 비교하면 그 N은 S가 돼야 되겠고 S와 N을 비교하면 N을 L로 바꿔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문제 엔계가 L 또는 S가 되면 이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세 요소의 값을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제 이 문제 n-1개보다 더 많은 애들이 L이 되고 S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답변이 비핵심 비교가 되겠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뭐 A, B, C, D, E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상관이 없는 값들 그러니까 NN인 애들 비교하면 15, 3, 얘 비교했을 때 13, 5 그러면 이제 4개의 값이 할당됐으니까 할당 안 한 얘에다가 이제 중간값을 할당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당이 끝나면은 여기까지는 다 모두 비핵심 비교가 돼요. 비핵심 비교로 답변이 되는데 이 이유는 알고리즘이 물어봤을 때 그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은 핵심 비교일 수 있고 비핵심 비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자가 얼마나 많은 비핵심 비교를 하도 유도할 수 있냐? 각 비핵심 비교는 최대 한 개 요소를 L로 만들게 됩니다. 반대자는 이 문제 n-1개 요소가 L 또는 S일 때까지만 자유롭게 값을 할당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생각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 n-1개 n들 간의 비핵심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처음에 이제 하나도
비교 안 했던 애들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만큼은 무조건 비핵심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n-1개가 비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n-1개니까 최소 이만큼은 최악의 경우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도 조금 애매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저게 맞아? 근데 이 반대자 논법에서는 반대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은 노력하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NN인 상태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대자 답변해 주는데 처음에는 다 비핵심 비교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인.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유롭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리즘이 되게 효과적으로 만들면은 필요한 n-1개를 딱 물어봐서 중앙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생각하면 중앙값을 알기 위한 최소 비교는 n-1개죠. 내가 처음부터 A를 가지고 쫙 비교했더니 A보다 작은 애가 2분의 n-1개가 있고 A보다 큰 애가 2분의 n-1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비교를 몇 번 했어? n-1번 했죠. 그리고 나는 뭘 찾았어? 중앙값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악의 경우도 아무리 빨리 해도 이만큼보다는 더 빠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이 반대 논리에 의한 분석 결과입니다. 근데 실제 이런 비슷한 수로는 도저히 못하겠죠. 뭔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앙값을 찾는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은 없다.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중앙값을 찾는 게 아니라 k번째를 찾는 거예요. k번째를 찾는 그 방법은 범용적인 선택 알고리즘은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분할 정복, 즉 빠른 정렬에서 뭘 활용하냐? 분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요 기준을 어떻게 그 기준에서 얘보다 작은 건 다 있죠? 얘보다 큰 애는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위치가 이 피벗하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찾은 거죠. 근데 피벗보다 이쪽에 있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에서 다시 찾으면 되는 거고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알고리즘을 소개할 건데 확률적인 선택 알고리즘은 그냥 그 분할하는데 피벗을 어떻게 선택을 해요? 랜덤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결정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결정적인 알고리즘은 똑같은 분할 알고리즘 씁니다. 근데 뭘 하는 거야? 결정적인 방법으로 피벗을 선택을 해요. 근데 여기가 하나씩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방법으로 피벗 선택한다. 어떻게 하면 결정적인 방법으로 피벗 선택할 수 있을까? 좋은 피벗을 결정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어? 근데 이 결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되게 효과적으로 결정적인 방법을 할 수 있으면 빠른 정렬이라는 게 그렇게 랜덤하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괜찮은 피벗을 결정적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괜찮은 피벗이란 뭘까? 어떤 애가 괜찮은 피벗이에요? 분할 우리가 빠른 정렬 했을 때 그 분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분석이 n 로그 n이 된다는 거에 되게 중요한 근거가 뭐예요? 네? 반? 비슷한데 피벗을 랜덤하게 선택하는데 이 피벗이 랜덤하게 선택하더라도
두 번에 한 번은 어떤 분할을 해준다? 25, 75 분할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25, 75 분할을 하는 애를 뭘로 찾겠다? 랜덤하게 우리가 이렇게 두 번 한 번 만나겠다라는 형태가 아니라 결정적인 방법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25, 75. 원래는 최상의 피벗은 반으로 쪼개주는 거, 50, 50 해주는 건데 그런 애를 결정적인 방법 찾기는 어려운 거고 그런 거가 있었으면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이 나왔겠죠. 그렇죠? 이 중앙값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볼 이 결정적인 알고리즘은 25, 75를 분할하는 애를 이제 결정적인 방법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 확률적인 선택 문제 알고리즘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 알고리즘 두 가지랑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